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에서는, 한나렌, 일본 작가죠. 일본 작가의 매끄러운 세계와 그 적들이라는 이 책을 다뤄볼까 합니다. 이 책은, 단편집이에요. 단편집이고, 지금 여기를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여섯 개의 단편들이 작품. 네, 6개의 작품이 실려 있고요. 매끄러운 세계와 그 적들, 제로 연대의 임계점, 미아하에게 건네는 권총, 홀리 아이언 메이든, 싱귤리티 소비에트, 빛보다 빠르게 느리게 이렇게 6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주 2019년도에 이 SF가 읽고 싶어라는 그 랭킹이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매년 그 랭킹이 있어요. SF로 국내 편 10편, 그 다음에 그 해외 편 10편 해가지고 그 랭킹을 매기는데, 그 랭킹에서 2019년도에 1위를 차지한 그런 소설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공상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9년 만에 낸 그 작품집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기를 끌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예전에 이승윤 님이라고 저희 그 구독자분, 청취자분이 이 소설은 꼭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또 추천을 해주신 작품이기도 해서 저희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이게 단축키가 안 먹네요. 이걸 하고 싶었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왼쪽 채팅창이 좀 잘리는 것 같아요. 채팅창을 이렇게 너무 작나요? 괜찮아요. 네. 아니면 이걸 작게 할까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 책 표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표지랑 일본판 표지랑 아주 분위기가 다릅니다. 일단 일본판 표지는 나메라카나 세카이토 소노테키라고 해가지고 아주 미소녀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요. 거의 만화책이지 않나. 만화책 또는 라이트 노벨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미소녀 캐릭터가 그려져 있고요. 우리나라 한나 렌이 일본 이름인가요? 네. 아, 여기 그렇군요. 보면은 사인도 돼 있어요. 이게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거든요. 네, 근데 사인이 되어 있네요. 그쵸. 사인본을 누가 기부를 한 걸까요? 근데 아니면은 사인이 다 써져 있대요. 다 써져 있는 거군요. 네네. 근데 이게 인쇄가 된 것인지 아니면 직접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직접 하신 것처럼 약간 보이는. 그렇죠. 그쵸. 네. 네, 그런 인쇄가 저기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판은 일본판답다고 콩당콩님이. 네. 그쵸. 그래서 일본은 저런 어떤 애니메이션 또는 만화 그림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적은가 봐요. 그래서 저런 어떤 문학 작품, 그냥 순문학 작품이나 뭐 이런 걸 볼 때도 저런 표지에도 저런 표지, 어떤 캐릭터 표지를 넣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콩당콩님이 인쇄라고 하시네요. 인쇄 네. 사인본이라고 인쇄 하시네요. 네. 사인본이라고 하시네요. 저런 애니메이션 저거 그 막 공공장소에도 많이 있고 하지 않나요? 일본에는 버스라든가 버스 그 그렇죠. 광고라든가 뭐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것도 막 저런 걸로 돼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세요. 게임 광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하철에서. 네. 아,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 또 뭐 그런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뭐 지하철에서 게임 광고 워낙 많이 해가지고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죠. 미소녀 일러스트가 지하철을 도배하고 있는. 네. 네. 어쨌든 우리나라판은 일러스트가 참 뭐라고 할까요? 약간 환상적이고 몽상적인. 네. 그다음에 좀 깔끔하고
이런 미소녀는 나오지 않고 그런 일러스트입니다. 네. 신모레 작가의 일러스트라고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둘 다 나름의 매력이 있습니다만은 일본판과 한국판의 그 표지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다는 게 참 저로서는 신기해서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그 출판사에서 이런 카드 뉴스를 또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하기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 베스트 SF 1위 평범한 소녀들의 특별한 연대 또 다른 나 또 다른 우리 모든 가능성의 세계를 그린 SF 정세랑 소설가의 추천 멘트가 이렇습니다. 옆나라의 천재가 산다. 속도감과 무게감이 번갈아 강렬해 어지러울 정도로 좋았다. 다시 읽고 싶고 더 읽고 싶다. 네, 천설란 소설가도 천설란 작가님도 추천사를 쓰셨습니다. 한나 렌의 소설은 저속화의 덩어리다. 이 저속화가 뭔지는 저희가 작품 소개를 하면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현실의 시간을 잊게 하고 2600만 분의 1의 세계로 나를 이동시킨다 라고 추천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뭐 각 작품이 어떤 작품들인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런 카드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화면을 매끄러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를 좀 약간 그 트리거 해가지고 왜요? 왜냐면은 수학에서 실제로 매끄러운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아, 네, 스무스라는 이제 수학 용어가 있거든요. 연속이랑 다른 건가요? 네, 연속은 이제 컨티뉴어스고 스무스는 미분 가능성에 대한 겁니다.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물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곡선이어야 되고, 이렇게 꺾이면 안 된다, 뭐 이거죠. 예, 네네네네네. 뭐 예, 예. 무한번 미분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스무스라는 것의 번역명이 매끄럽다 하거든요. 아, 매끄러운 다면체, 뭐 매끄러운 곡면 이렇게 실제로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그 약간 그 어, 제목을 볼 때마다 네. 뭔가 좀 찜찜한 느낌? 뭐랄까, 네, 직업병이 돋아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사실 이 매끄러운 세계와 그 적들은 그 칼 포퍼 아시나요? 칼 포퍼라는 그 과학 철학자가 네, 있죠. 네, 반증주의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증할 수 없으면 과학이 아니다. 음, 뭐 예를 들면 모든 백조는 하얗다라는 명제는 까만 백조의 존재로 인해서 반증할 수 있는 그런 명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언설들을 모아놓은 것은 과학이지만 뭐 예를 들면 그 뭐 혈액형 성격설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뭐 O형은 이렇대 뭐 A형은 이렇대라고 했을 때 제가 내가 아는 O형 얘는 안 그렇던데 라고 하면 걔는 그게 걔가 그냥 특이한 거야 걔가 예외적인 거고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어떤 반증을 인정하지 않는 반증 가능하지 않은 또는 아예 그 명제 자체가 반증 가능하지 않은 뭐 모든 것은 뭐 신이 만들었다라든가 뭐 이런 좀 그러니까 제가 뭐 종교를 뭐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 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네. 과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을 과학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폈던 그 과학 철학자입니다. 예, 그 이분 다음에 좀 지나서 그 패러다임 이론, 그 토머스 쿤의 그 패러다임 이론이 나왔죠. 그래서 그 전 시대의 그 과학 철학자시고요. 이분이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책을 읽어보진 않았고 이 책의 해제를 그 강신구 교수님이 쓰신 거를 인터넷에서 발견을 했는데, 이 열린 열린 사회와 그 사회와 그 적들은, 적들의 해제라는 거죠. 네네네. 좀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열린 사회가 좋은 사회. 그러니까 반증을 인정하는 사회. 그러니까 내가 틀렸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그런 사회고 닫힌 사회. 그러니까 뭐 예를 인정하지 않는 들면 거, 그거를. 플라톤, 헤겔, 마르크스 뭐 이런 아주 훌륭한 이 사람들의 세계가 사실은 닫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닫힌 사회를 우리가
벗어나서 열린 사회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고요. 여기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뭐 좀 길게 얘기를 해봤고요. 일단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감상을 한번 얘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개별적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읽으셨나요, 공사님? 굉장히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어있고 정말 상상력이 놀라워요. 와, 이런 생각을 이런 느낌이 들고 읽으면서 정말 그리고 이야기가 굉장히 다채로워요. 어떤 이야기들은 굉장히 좀 그 뭉클하고 가슴이 좀 뭉클해지고 네. 또 어떤 이야기들은 와 진짜 그 소름이 돋는 그런 약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렇죠. 굉장히 이야기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네. 약간 한 작가가 쓴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이런 상상까지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네. 그리고 굉장히 그 글 표현도 굉장히 좋고 번역도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 그 노동자 현실, 노동자 현실, 그 당원 현실, 그렇죠. 서기장 현실 보면서 번역을 진짜 잘했다. 그거잖아요. 우리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네. 그 대체 현실 그거를 약간 뭐라 그러죠? 차용한 느낌이 나잖아요. 네. 번역을 굉장히 잘했다. 그런 생각도 좀 많이 원래도 들었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원어로도 원어로도 그렇게 뭐 되지 땡땡 현실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 아무튼 번역 표현도 잘했고 매끄럽습니다. 네, 번역도 매끄럽고. 네. 이영미 번역가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원래 일본 소설을 많이 번역을 하셨네요. 좀 유명한 걸로는 공중근해라는 책 많이들 아실 거고 미야베 미유키의 화차라던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도 번역을 하셨고요. 유시다 슈이치의 악인 뭐 이런 걸로 번역상을 타시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번역이 매끄럽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리뷰 페이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독자들은 어떻게 읽었는가. 근데 대부분이 이제 재밌게 읽으셨더라고요. 재밌게 읽으셨는데 가끔 너무 SF 애니 느낌이 난다. 그러니까 일본 애니메이션 느낌 난다. 그런 얘기랑 그다음에 별로 좀 난해하고 좀 이해가 안 간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가끔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정말로 재미있고 참신하고 좀 SF로서의 재미가 상당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고요. 약간 정통 SF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저희 예전에 읽었던 그 테드 창의 단편집 느낌도 많이 나고 약간 SF의 정수 그런 느낌이 많이 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드 창의 소설에 비하면 그래도 읽기가 쉬운 편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난이도로 치면 이건 작품성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그러니까 난이도로 치면 좀 더 소프트하다. 네. 테드장은 진짜 하드하잖아요. 설정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좀 엄밀하고 막 0으로 나누면 막 이런 거 좀 이건 너무 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다기보다는 과학 쪽으로 콩땅콩님께서 일본 작품이 일본 애니 느낌 나는 게 뭐가 나쁩니까? 라고 얘기하셨는데 취향이죠 그거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근데 저는 사실 다른 일본 작가 작품들에 비해서는 일본 애니 느낌이 덜 난다라고 생각했어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작가가 있죠? 어떤 소설이 있죠? 글쎄요. 뭐 예를 들면 근데 막 저는 이제 일본 예를 들면 12국기라는 책을 좋아하는데 12국기라는 작품을 좋아하는데 이 작품은 물론 애니화가 됐어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읽으면서 그림이 막 그려지는 그런 작품이었고 그다음에 신세계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다뤘던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뭐
애니스럽다고 볼 수도 있나? 근데 그 애니스러운 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일본 소설, 일본 애니메이션을 좀 보고 일본 소설을 읽고 그러면은 네. 일본 소설을 읽다 보면은 장면이 그 애니메이션으로 머릿속에서 재생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를 들어 그 저희 실사 영화가 아니고? 네네 매끄러운 세계와 그 적들에서 마지막 작품 있잖아요. 그 아까 그 저속화 얘기 나온 네네네. 빛보다 빠르게 느리게 네. 그 작품에서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네. 그 장면을 읽는데 굉장히 그 애니메이션으로 약간 재생이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 나기하라 맞나요? 그 친구하고 다시 만나는 그 장면 있잖아요. 네. 그 장면이 굉장히 애니메이션처럼 머릿속에서 재생이 잘 돼가지고 어. 그런 거는 오히려 저는 약간 좋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그 장면을 굉장히 좀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지 않나. 하기야. 저도 그 장면은 정말 애니메이션, 약간 청춘 애니메이션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상상을 했던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무슨 얘기를 하다 말았죠? 그거 말고 일본 애니 느낌 나는 거 말고 네. 또 뭘 얘기하려다 말았지? 그 네. 테드 창보다는 소프트하다? 네, 그런 네, 얘기를 네. 하고 있었고 켄리우 작품이랑 비교했을 때는 뭐 조금 비슷한가? 근데 켄리우 약간 작품. 그 느낌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켄리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간 역사적인 네, 거를 역사를 소재를 가지고 많이 많이 쓰고. 쓰고 네, 자신의 아, 배경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네. 있잖아요. 제가 생각한 거는 테드 창은 과학을 소재로 쓰는 것 같고 한날에는 SF 소재를 가지고 쓰는 것 같은, 그러니까 SF적 요소를 소재로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SF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 SF에서 많이 나오는 그 소재를 뭔가 신선한 방향으로 좀 써가지고 이야기를 매력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느낌도 저는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일본 SF 하면은 아마 이토 케이카쿠라는 분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분보다도 좀 소프트한 느낌이긴 합니다. 네. 그분이 이제 초단편으로 유명한 아니요, 그분은 호시시니치고요. 네. 네. 초단편은 유명한 분은 호시시니치고 이토 케이카쿠는 죽은 자의 사회와 네. 하모니 뭐 이런 걸로 유명하신. 일본 작가분들 이름을 제가 잘 못 외워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네, 생소하니까. 네. 그 일본 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도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일본 그렇죠. 작가분들 책 읽을 때 제가 그 추리 소설 같은 거 일본 작가분들 추리 소설이나 그런 거를 가끔 읽는데 네. 제가 자주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름을 적어두는 거예요. 이름을 적어둬가지고 이름이 나올 때마다 얘가 누구더라 하면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이다 이렇게 써놓거든요. 이 사람은 뭐 어떤 직업에 누구고 막 이런 거를 종이에다 따로 써놓고 책을 읽을 때마다 헷갈리면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일본 작품이 더 헷갈리는 게 어떨 때는 성을 부르고 어떨 때는 이름을 부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일단 안 친한 사이에서는 격식을 차리는 부르죠. 사이에서는 성을 부르고 그 다음에 좀 좀 뭐라고 친하면은? 할까요? 친해도 항상 물어봐요. 내가 너 이름을 불러도 돼? 이름으로 불러도 돼? 이게 약간 예를 들면 만약에 남녀 관계다. 그러면 조금 그거예요. 성으로 부르는 게 좀 일반적이다. 남녀 관계면 이제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는 약간 썸을 탄다는 약간 얘한테 허들을 낮춘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외국도 그런 게 있잖아요. 성으로 외국도 부르는 거고. 그렇긴 하죠. 서구권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 스파이더맨도 나오잖아요. 닥터 스트레인지, 콜미 스티브 뭐 그거 나오잖아요. 그쵸. 네. 네, 맞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쵸. 그런 부분이 많이 헷갈릴 것 같고, 네. 이 책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성으로 부르고, 누구는 이름으로 부르고 해서, 모르는 한국 독자가 봤을 때는, 두 사람인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네. 보면 한 사람이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좀 유의하셔가지고, 읽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정세랑 작가님이 뒤에 이제 책 날개 보면은, 좀 추천의 글을 좀 더 길게 써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충분히 멀리 갔다고 놀라워할 때 한 걸음 더 가버리는 과감함이 빛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에 엄청 공감을 했거든요. 진짜 여기까지도 재밌는데 그 다음에 또 더 과감하게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되게 통쾌했었습니다. 콩땅콩님이 우리나라는 성으로만 부르면 주로 신문 사고란이죠. 강모 씨가 어쩌고 저쩌고. 신문사고라. 네, 그렇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통쾌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성 인물이 많이 나오죠. 맞아요. 그거 좀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사실 이 여성 인권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또 아주 구시대적인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뭐 사실 서양권도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제 결혼하면 여성이 성을 바꿔야 되는 거고 뭐 여러 저는 가지 그게 있습니다. 굉장히 예. 충격적이었는데 그 여자어라는 게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어요. 그쵸. 여자 네. 말투라는 게 있죠. 네. 여자 말투라는 게 따로 있고 여자만 쓰는 그런 단어들도 있고 그런 얘기 자주 나오잖아요. 그 애니메이션으로 일본어를 배워가지고 여고생 말투를 쓰게 된다.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일본어 수업을 들어가지고 네. 내가 일본어 유창하게 쓸 수 있다고 이제 보여줬는데 그 왜 여고생 말투로 얘기하냐 이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말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놀라웠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도 약간 여자는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두는 게 잠시만요. 네. 전화가 오셨네요. 그쵸. 여자력도 있죠. 조시력이라고 해가지고 네. 얼마나 여성스러운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꽃꽂이를 한다, 요리를 할 수 있다, 뭐 이러면은 아주 뭐 여자력이 너는 세구나, 타카이 높은 여자력을 가지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신부 수업을 아직까지 받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뭐 요리라던가 뭐 이런 꽃꽂이라던가 이런 거를 받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좀 인식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나 렌이라는 이 작가분은 남자분이시고요. 근데 여성들이 주인공을 나오거나 또 등장인물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소설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찾아봤어요. 이분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성 인물을 많이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인터뷰어가 물어봤더니 뭐 딱히 이유는 없는데 일단은 내가 뭔가 여자와 여자 사이의 우정을 그리는 것보다 남자와 남자 사이의 우정을 그리는 거에 좀 더 부끄러워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또 하셨고 그 다음에 남자 그러니까 이분이 교토대학 아실지 모르겠는데 교토대는 약간 오타쿠들의 집단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그래요? 네. 교토 왜죠? 애니메이션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좀 뭐 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타쿠들이 많이 모인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이 교토대에 SF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회가 약간 SF 작가들이나 SF 비평가들을 많이 탄생시킨 아주 유명한 곳이고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 작가의 말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 있으면서 이제 많이 여기의 이제 멤버들도 거의 다 남자들인데 그래서 내가 남자 인물 등장인물을 그릴 때는 그 사람들이랑 너무 친하게 오래 지내가지고 그 사람들의 성격이라던가 그 사람들의 캐릭터가 은연중에 좀 배어난대요. 그래서 근데 자기가 이제 그 작품을 다 쓰고 나서 그거를 좀 봐달라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본인이 투영된 캐릭터를 읽으면 부끄러워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여자를 쓰는 게 낫겠다. 여자 캐릭터로 이제 그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했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마초이즘을 좀 꺼려 하시는데 왜 싫어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제는 약간 히로이즘이라던가 마초이즘이라던가 누군가를 파괴 또는 이제 좀 상처 입히는 것으로서 이제 세상을 구하는 그런 것은 좀 피하고 싶다. 그런 건 좀 졸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를 다치지 않는 쪽으로 좀 풀어가고 싶다. 그래서 어떤 페미니즘의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성 캐릭터도 상당히 다양한 캐릭터가 나오죠. 좀 막 근력이 막 엄청 쩌는 그런 여성도 나오고 전투기 파일럿, 에이스 파일럿도 나오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읽으면서 좀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는 게 처음에는 세계관을 좀 파악하기 일부러 좀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무슨 얘기지? 알아가는 재미 그렇죠. 그런 느낌이 그렇죠. 중간쯤에 있죠. 네. 이런 얘기였구나. 이런 세계였구나. 라는 걸 좀 깨달게 되는 그런 재미를 일부러 좀 유도를 했다고 작가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재미를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이 단편들 중에 좀 제일 좀 재밌었던 거? 저는 그 소비에트 그쵸. 싱귤레리티 소비에트인가 소비에트 싱귤레리티인가 순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작품이랑 싱귤레리티 소비에트였을걸요? 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그 빛보다 빠르게 느리게 두 개가 제일 재밌었고 네. 둘이 느낌도 엄청 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 놀랍고 네, 이 두 개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 이승현님도 싱귤레리티 소비에트가 정말 추천할 만하다라고 하셨고 저도 이 싱귤레리티 소비에트는 되게 좋았고요. 이 테드 창 작품 중에 네. 그 왜 뇌를 엄청나게 극한으로 끌어올려가지고 네. 둘이서 막 그 뇌에서 대결하는 그 네. 작품인데 그 작품도 약간 떠올랐어요. 이게요? 네. 싱귤레리티 소비에트가? 네. 오. 근데 그것보단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 작품이 더 떠올랐고. 나가죠, 약간. 네. 네. 마지막 결말이 너무 약간 충격적이기도 했고 그쵸. 그 약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그거잖아요. 그 AI가 몰래 카메라 하는 거잖아요. 가지고 약간 서프라이즈 파티? 네, 약간 어이없으면서도 충격적이면서도 약간 그 이게 뭐지 하는 느낌? 그렇죠. 약간 약간 오싹하기도 하고. 네. 네. 오싹하기도 하고 네. 충격적이기도 하고 음. 네. 그 약간 한 발짝 더 간다. 그렇죠. 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음흠. 이 소설을 읽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네, 작품이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똑같이 그 싱귤레리티 소비에트가 재밌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홀리 아이언 메이든이랑 그 다음에 저기 미아하에게 건네는 권총 이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그냥 간단하게 네.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끄러운 세계와 그 적들은 이것도 되게 그 아이디어가 신선한 작품이에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평행 세계가 막 있잖아요. 네. 이게 평행 세계가 있다고 치면 네. 있다면 평행 네. 우주가 있다면 그 평행 우주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들 이 세계의 사람들은 그게 기본이고 그걸 못하는 사람을 너는 승각 장애가 있다. 너는 장애가 있구나라고 부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당연히 그 여러 세계를 넘나들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학교 가기 싫은데 이러면은 학교 막 폭설이 내려가지고 학교를 안 가는 세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막 게임을 하다가 뭐 알바를 가야겠는데 이러면은 내가 알바를 하고 있는 그 세계로 건너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면 좀 헷갈리실 텐데 책을 읽어 보시면 훨씬 잘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에서 그래서 이제 매끄러운 세계인 거예요. 서로
여러 세계를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러니까 세계들이라는 한 축이 더 있는 거죠. 이 세계에는. 그렇죠. 이 책에 있는 세계에는 그러니까 이 매끄러운 세계와 그 적들의 세계관에서는 네. 3차원 공간에 축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이 세계들의 어떤 축이 하나 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승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축으로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몸의 일부분만도 움직일 수 있어요. 이 내 손은 예를 들어 그 다른 세계에 둔다든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그렇죠.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클라이맥스에 보면은 네. 달리기 시합을 하죠. 그렇죠. 달리기 시합을 친구랑 하는데 한쪽은 이 세계에 두고 다른 한쪽은 다른 세계로 자꾸 이제 밟으면서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그게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그려지고 인상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인상적인 부분은 이런 세계에 만약에 사람이 산다면 언제든 자기가 원하지 않는 현실로부터 도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받는 현실로 가면 되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짜증을 내도 그 사람이 짜증을 내지 않는 현실로 바로 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나에게 화를 내지 않는 그런 아주 너그러운 세계인 거죠. 너그럽다고 해야 될까요? 좀 미지근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세계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상상력이 좀 재밌었습니다. 네. 네. 약간 그 승각장애를 겪는 사람이 네. 굉장히 좀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이런 세계에서 승각장애를 겪는다는 거는 어떤 느낌일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내가 불치병이 있는데 네. 승각장애가 없다면은 도망칠 이 수가. 불치병을 고치는 기술이 있는 세계로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아니면 아예 안 겪는 세계로 가도 되죠. 그렇죠. 내가 병을 안 하는 세계로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모든 가능성이 차단돼 버리고 하나의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뭔가 한 그 가지를 타고 가야 된다. 뭐 이런. 네. 네. 그거를 굉장히 이해가 되게 잘 표현을 한 게 좀 놀라웠어요. 그렇죠. 네. 일단 사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 승각 장애를 겪는 사람이 사실 우리랑 똑같이 살고 있는 거고, 네. 다른 사람들 이 차원을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인데, 그걸 참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일종의 뭔가 은유처럼도 느껴져가지고 현실의 은유처럼도 느껴져가지고 약간 그 현실 세계에서도 굉장히 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내가 오늘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야 되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네. 그런 은유처럼 느껴지기도 해가지고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 다음 작품은 이제 제로연대의 임계점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사실 좀 읽는데 힘들 수 있어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의 아니 너무 그럴듯하게 쓰셔가지고 저는 읽으면서 실제로 있던 사람인가 이러면서 역사서인가? 네, 찾아봤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모큐멘터리라고 할까요? 네. 그 좀 실제 그러니까 대체 역사라기보다는 정말로 있었던 일인 것처럼 좀 풀어나간 거죠. 이제 태초에 일본 SF의 거장은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 같이 한 여학교에 다녔고, 그래서 여기서 아시겠지만 여성입니다. 태초의 일본 SF의 3대 거장이 여성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거를 이제 그 어떤 정말로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이 작가가 쓴 이 작품은 뭐 외국의 어떤 작품의 분위기를 차용한 것인데 뭐 나중에 뭐 표절로 밝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내용들이 이 작가의 그 SF 덕력을 상당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나.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SF의 3대 거장이라고 한다면, 초기 3대 거장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 옆편, 그러니까 짧은 쇼트를 쓴 걸로 유명하신 호시 시니치, 그 다음에 일본 침몰로 유명한 고마츠 사쿄, 그 다음에 시간을 달리는 소녀로 유명한 츠츠이 야스타카, 이렇게 3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
여기 보면은 뭐 1세대, 뭐 2세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본에서는 그 60년대 그 이 고마츠 사쿄가 있었던 이 60년대 작가를 1세대 SF 작가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70년대를 2세대, 뭐 80년대를 3세대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한 4세대, 5세대 정도 되는 건데 그다음에 또 뭐 그 시대에 많은 작품들이 이제 서양 작품의 번안 작품이었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쵸. 사실. 예. 그다음에 사실 이 번안을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프로파간다가 많이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과학을 계몽주의. 기반으로 그쵸 기반으로 국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그 사상을 좀 집어넣기 위해서 과학의 교육적인 부분만 발췌해서 번역을 한다던가 딴 부분은 그냥 삭제해 버린다거나 뭐 아니면 아예 내용을 바꾸기도 하고. 네네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번역이 아닌 거죠. 번안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후지와라 가본의 비첩 이런 그 가상의 작품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약간 실제와 그러니까 현실과 허구가 약간 섞이기 시작하죠. 이게 허구인가 현실인가 예를 들면 이 네. 스이바시를 이제 이게 소설 속에 나오는 시간을 넘나드는 다리인데 여기서 뭐 동쪽으로 떨어지면 미래로 가고 뭐 서쪽에서 떨어지면 과거로 가고 뭐 이런 다리인데 실제로 이제 이 SF 거장 중에 두 사람이 끼어들어서 실종이 되는 걸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세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잖아요. 이 한 사람이 결국은 일본인 최초로 달의 흙을 밟은 여성이 되었고, 이 사람이, 이제 이 두 사람을 다시 만나려면 세계를 앞당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계속 SF를 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읽으시면서 이거 뭐지? 이러면서 좀 지겨우실 수 있는데, 그냥 뭐, 이런 대체 역사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아에게 건네는 권총 요거는 그 이토 케이카쿠의 하모니라는 소설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 중에 мя하라는 네. 그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오마주한 미야하라는 인물이 나오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상당히 그 일본 애니메이션 틱하죠. 좀 맞아요. 츤데레가 나오잖아요. 이 미야하가 네. 츤데레 츤데레인가요? 약간 쿨데레 약간 그 얀데레 아닌가요? 얀데레? 얀데레일 수도 있죠. 그쵸. 네. 얀데레 느낌도 나고 약간 사이코 같은. 그쵸. 그 얀데레라는 거는 아주 집착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그 애정이 좀 도가 지나쳐가지고 좀 집착을 하거나 상대를 좀 해치려 하거나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 주인공이 소녀인데 그 미야하라는 이 등장인물이 소녀인데 천재 뇌과학자고 근데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해서 약간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런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뭐 메인 내용은 아니고요. 메인 내용은 두뇌 임플란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임플란트를 하면 예를 들면 그런 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식욕을 억제하는 임플란트를 심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내가 몸이 정말 좋아지고 싶어. 그래서 근력 운동을 정말로 좋아하는 근력 운동을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있고 뭐 여기는 그런 사람도 나와요. 그 뭐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CEO 같은 사람인데 그 다른 사람들과 좀 사교적으로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게 마치 식욕처럼 계속 당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임플란트를 심은 사람도 나오고 그랬을 때 이 임플란트를 예를 들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 신화에 그건 것 같아요. 큐피드 화살. 네, 그 화살 쏴가지고 너는 얘를 사랑해라. 이렇게 심어놔 버리면 그것은 나의 감정인가? 아니면 심어진 감정인가?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임플란트가 심어진 나는 진짜 나인가? 바뀐 나인가? 내가 아닌 사람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거 약간 결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약간 그
그 앞부분의 내용이 네. 결말인 거죠? 맨 앞부분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간이 약간 뒤섞여 있잖아요. 맨 앞부분이요? 네, 맨 앞부분에 그 주인공이 막 권총을 들고서 그쵸. 막 자기가 이거 막 읽는 내용이잖아요. 어, 이게 약간 이걸 읽는 게,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거죠. 그 딸이 그 권총을 발견해서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설명서를 읽는 내용이죠. 그 주인공의 딸, 네, 주인공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네. 그 주인공- 몰랐네요, 보니까. 네. 네. 그 뒤에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 주인공과 주인공의 애인, 그러니까 미아하가 결국 사랑을 하게 됐는가 아니면 깨졌는가에 대해서 뭐 결말 나와 있지 않지만 자기가 그 결과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 뜻이었군요. 그 전 뜻이죠. 그러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뭔 소리지? 네, 방금 저희가 좀 스포를 해버렸는데, 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미야하라는 캐릭터가 아까 저희가 말한 그 천재 뇌과학자고, 네, 그다음에 간자의 호조 미야한가요? 주인공이? 그러니까 그 간자의 미츠구라는 사람이 그 주인공이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간자에라는 그 가문이 있어요. 일본은 진짜 지금까지도 그 좀 가문으로 위주로 약간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문의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거 대기업 재벌 가문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 간자의 가문의 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셋째인가 넷째인가 그 아들인데 이 호조 미야라는 이 아주 천재 뇌과학자가 그 간자의 미츠고의 형인 간자의 시온인가요? 네, 맞아요. 시온의 양녀죠. 양녀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이 시온이 이 간자의 이쪽에서 이 회사에서 나가서 그 동아내외과라는 새로운 그 기업을 만들고 그러니까 간자의 네. 가문이 네. 뇌과학으로 유명했던 거죠. 그렇죠. 뇌과학으로 유명했는데 그 이제 나간 그 간자의 시온과 그 호조 미야라는 이 소녀가 같이 그 임플란트 기술을 많이 이제 아주 고도로 발전시킨 거죠. 생각해보니까 완전 막장 족보네요. 네. 그렇죠. 간자의 시온의 양녀가 네. 그 아버지의 동생이랑 결혼한 거네요. 그렇죠. 간자의 시온의 동생이니까 간자의 미츠구가. 그렇죠. 네, 그렇게 됩니다. 뭐 어차피 양녀니까. 네. 그래도 좀 네. 막장이네요. 네. 그래서 뭐 좀 스포일러가 될 만한 내용은 소개는 안 하고요. 어쨌든 이 설정 되게 재밌었어요. 이 사랑을 새기는 임플란트를 그 기구를 만들었는데 총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총의 이름이 웨딩 나이프입니다. 그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장에서 그 케이크 자르는 그 웨딩 나이프 있잖아요. 네.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총은 웨딩 나이프. 그래서 이걸로 탕 하면은 이 상대를 사랑하게 영원히 사랑한다는 그 임플란트가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얘기해요. 이게 나오고 나서 이거를 안 하면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유행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되게 재밌습니다. 재밌고 여기 보면은 되게 그 다른 SF 소설들 오마주도 많이 나와요. 애초에 여기 보면은 그 뇌과학 소설들을 모아놓은 책이 나오는데 그걸 성서라고 부르거든요.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그런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이제 이 뇌과학 하는 이 기업에서는 다들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뇌과학의 여명기의 그 비전 또는 그 오해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장편 소설 또는 단편 소설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테드 창의 외모지상주의에 관한 소고 다큐멘터리 여기에 나오는 칼리 아그노시아도 잠깐 나옵니다. 이것도 사실 그 두뇌 임플란트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미추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두뇌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약간 그 SF 작품들에서 많이 좀 채용됐던 이런 요소를 또 새롭게 좀 해석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나중에 가면 막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깊이 있는 논의까지 가는데요. 예를 들면 좀 인용을 하자면 인간의 마음은 새로운 나라는 파도에 연달아 삼켜지는 모래성처럼 약한 것이니까 절대적인 나는 없어요 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와는 다를지도 모르죠,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 작품 되게 좀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반전도 있고요, 그렇죠? 네. 네.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다. 이게 절반이었다 그냥. 앞으로 절반의 얘기가 더 남아있다. 이런 내용들도 나와서 사실 그 이 호주 미아랑 간자의 미아, 그러니까 똑같은 미아인데 이 임플란트를 받고 이제 인격이 바뀐 거예요. 그 이 두 미아의 성격이 좀 많이 약간 다르죠. 약간 일본 스테레오타입 좀 그런 느낌이 들긴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미아는 좀 얀데레 츤데레고 두 번째 미아는 완전히 메가데레라고 할까요? 그 나데치코. 그러니까 아주 첫 번째 미아는 아주 좀 싹퉁 없고 좀 약간 갸루라고 하나요? 갸루는 이제 그 약간 노는 애들인 거고요. 이 친구는 약간 사이코패스, 약간 사회적인 스킬이 그렇게 많이 없고 아주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데, 근데 뭐 주인공 또는 누군가를 좋아한다, 뭐 이런 성격이고, 두 번째 미아하는 아주 수줍고 뭐 내성적이고 순종적이고 뭐 그 아까 말씀하신 콩떡콩님 말씀하신 여자력이 높은 로맨스 소설 읽고 뭐 자수하고 뭐 이런 네. 그런 내용이 조금 너무 스테레오타입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네. 세 번째 작품 홀리 아이언 메이든. 이거는 서간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언니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동생이 죽고 나서 언니에게 이 편지가 차례로 가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언니에게 뭐 지금쯤 제가 죽은 지 몇 개월이 지났겠군요.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그래서 내가 왜 죽어야 했는지를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약간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 있었는데. 네. 근데 스포일러가 되나요? 저, 일단은 뭐 설명을 네. 좀 하시죠. 네. 일단 언니가 네. 포옹하는 거, 앉는 네. 것만으로 상대를 세뇌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초능력이 있어요. 단순히 세뇌시키는 건 아니고 아는 사람의 공격성 같은 거를 전부 다 없애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순한 양 같은 사람이 되고 평화를 사랑하고. 이 시대 배경이 그때예요. 세계 제2차 대전 때라서 상당히 그 어떤 군국주의 이런 게 팽배했을 때였잖아요. 그런데 이 언니가 어떤 정치인들. 네, 정치인들, 고위 정치인들, 군인들을 안음으로써 평화의 시대가 오는 네, 거죠. 그 평화롭게 정전 협정이 맺어지고 네, 그런 좀 대체 역사물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드셨나요?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네.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네. 이 언니가 동생을 뭐 스포일러 했다. 네. 그 사실이 드러나잖아요. 네. 언니는 그거를 알고 있던 건가요? 모르고 있던 건가요? 편지를 거를? 받는 시점에서. 내가 동생을 죽였다? 네. 스포일러 해버렸네. 네. 근데 네. 이거는 편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나오긴 하니까. 죽은 거는 뭐 네. 편지를 받았을 때 나는 죽었을 거야 이렇게 써져 있는데, 네. 그러니까 동생이 네. 언니에게 죽임을 당하기 위해 막 분장을 하잖아요. 네. 막 홀쭉한 볼도 이제 감추기 위해서 막 네. 이것저것 하고 하잖아요. 네. 그걸 몰랐기 때문에 힘 조절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동생인 걸 알고 있었던 건가요? 동생인 건 알고 있었는데 동생의 체중을 잘못 예측한 거죠. 이 힘이 체중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 어릴 때 새끼 고양이를 잘못해가지고 죽였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이 힘의 그 강도를 조절을 잘 못하면은 너무 그 체중에 비해서 과한 힘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 사람이 죽어버리거든요. 동생이 걸 생명이.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네, 동생인 걸 알고 있었죠. 이 누나는 동생을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는데 그때 그 동생이 뭐 칼로 찌르려고 했잖아요. 아, 네, 가짜 그래서 칼 들고. 네, 네. 어. 그래서 이 동생이 이 공격성을 내가 그거 하려면은 안 어쩔 놓을 수 수밖에 어쩔 수 없겠다. 없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충동적으로 아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스포일러를 다 해버렸네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편지를 네. 받는 시점에서 이미 그 누나는 내가 동생을 죽였다는 걸 알고 있었다. 언니는 이렇게 되겠네요. 네. 네, 그렇죠. 그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동생이 약간 왜 애매했어요 그 부분이. 네. 왜 그랬는가? 음. 왜 동생은 음. 언니에게 죽임을 당하고 싶었는가에 대해서는 소설을 확인하십시오. 네. 네. 그리고 이제 싱귤레이티 소비에트 저희가 가장 좋아했던 작품. 공상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 요거는 이제 냉전 시대 우주 개발. 네. 냉전 시대 이제 저희 미국하고 소련하고 누가 먼저 달에 갈 것이냐, 누가 네. 먼저 인공위성을 띄울 것이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그 가열차게 그 경쟁을 했잖아요. 당시를 이제 배경으로 하는 대체 역사물인데 당시에 소비에트에서 인공지능 개발을 성공해가지고 달에 먼저 갔다. 그러니까 네. 대체 역사물인데요. 네. 그 소련이 달에 가는 그 공력을 들이는 대신에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매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그래서 인공지능이 싱귤레리티를 뛰어넘어가지고 이미 특이점을 돌파했다면 네. 어떻게 됐을까라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 인공지능 이름이 뭐였죠? 보디아노이. 네, 보디아노이라는 인공지능 개발을 성공을 했고 네. 그것을 이제 따라잡기 위해서 자유주의 네, 진영에서는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이제 링컨이라는 인공지능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대결을 하는 내용인데 이 미국에서 이제 기자가 한 명 이제 와요. 기자가 한 명 그 소련으로 와가지고 자신이 이제 기사를 쓰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스파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보디아노이 인공지능이 그 주인공을 시켜가지고 얘를 이제 잡게 하는 거예요. 얘를 잡아가지고 얘가 그 소비에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뇌에 다 그 칩이 심어져 있어가지고 이 사람의 뇌의 일부가 이제 연산으로 다 활용이 됩니다. 보디아노이를 가동시키기 위한 연산으로 다 활용이 되고 뇌를 활용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뇌에서 다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막 그 몸도 맘대로 막 조종을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주인공을 시켜가지고 얘가 스파인지 아닌지 비카. 알아봐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네. 링컨 쪽에서도 이 기자를 그냥 보낸 게 아니겠죠. 이 기자를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링컨도 이제 서구권에서 만든 인공지능이니까 네. 이 소련에 보낼 때 이미 다 계획을 다 시켜놓은 거예요. 너가 가면은 쟤들이 이런 조치를 할 텐데 그러면은 이렇게 해라. 대응해라. 뭐 이렇게 그리고 지령을 너가 가야 할 곳은 어디다 해가지고 이 주인공 링컨이 보낸 이 기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우연히 이곳에 다다른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오렌지 그것도 진짜 섬뜩했는데 이 기자가 오렌지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주인공 소련에 있는 이 소련 그러니까 이름이 주인공은 뭐였죠? 소련의 여자인데 네. 비카. 네. 비카고 그다음에 미국의 스파이는 그 남자인데 마이클입니다. 네. 비카가 이 인물을 얻기 전에 식료품점인가를 들려요. 거기서 그 오렌지를 받거든요. 네. 누가 자기한테 오렌지를 줘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오렌지를 들고 갔는데 과일 가게 주인이 막 서비스해요 이러면서 네, 줬는데 알고 보니까 복선이었다. 네, 복선이었다. 그게 마이크를 주기 위해서 그쵸. 보디아노이가 그걸 다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완전 그냥 그 특이점을 넣어버려가지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체스 노름이
저희 우주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들끼리. 인공지능들이 이제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면서 네. 우리를 이렇게 말처럼 체스의 말처럼 써가지고 이제 보자노의 말은 이 빅하고 그 다음에 링컨의 말은 이 마이클 해가지고 이제 서로 대결을 하는 느낌인데 근데 나중에 이제 빅하는 깨닫죠. 아 우리는 말조차 아니었구나. 우리는 말을 깎는 도구 정도의 그런 존재거나 인공지능한테는 그런 얘기를 좀 그렇게 깨달으면서 끝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얘기랑 또 더불어서 나가는 얘기가 그거죠. 그 동생의 그 생일, 7살 생일. 네. 이제 중요한 그 복선으로 작용을 하죠. 그 동생이 누구의 DNA를 물려받았는가? 그 이제 주인공이 어렸을 때 이 새언니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빠의 아내죠. 네, 새언니가 아주 유명한 에이스 파일럿이었습니다. 역전의 용사였는데, 이 파일럿이 그 인공지능 이 보디아노이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실험에 끌려가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인공지능이 지시를 하는 근데 완전 초짜가 탄 전투기와 그 다음에 이 완전 베테랑 조종사 이 세언니죠. 세언니가 탄 그 전투기를 교전을 시켜요. 교전을 시켜가지고 누가 이기는가. 그래서 인공지능이 조정하는 이 전투기가 이기면은 그 인공지능이 인간을 앞질렀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선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교전을 펼쳤는데 계속 이 베테랑이 이깁니다. 베테랑이 이기는데 그러다가 10번째인가? 네. 이길 수 없도록 하는 모종의 그 장치가 꼼수를 쓰는 거죠. 꼼수를. 네 나오는데 이거는 스포일러니까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인공지능이 태어난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작품에서. 인공지능이 태어난 날? 네. 뭐가요? 그 이긴 그 때가. 태어난 날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그러니까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때는 인공지능이 아직 인간을 이기지 못했던 거죠. 그 전투기에서는 그게 약간 일종의 뭔가 탄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요? 왜요? 제가 읽을 때는 약간 그렇게 읽히는 감이 그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가지고 막 얘기를 제가 못한 읽을 점이 때는 있는데, 인공지능이 아직 인간을 이길 만큼 발전하지 못했는데 근데 이 서방 국가에 선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실적이 필요한 거예요. 증명이 필요한 거죠.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었다라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몇 번이고 이제 교전을 시킨 거죠. 이길 때까지. 그래서 저는 그게 그러니까 이긴 것이 그 인공지능의 탄생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그 생일 케이크 초를 붙이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인공지능의 생일을 축하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때 딱 태어났을까요? 걔가? 뭐 왜냐면은 그 동생이 사실은 죽은 스포일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맞아 떨어지죠. 타이밍이 시간이. 그런가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신지는 알겠는데 네.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그거는 소설 제 추측입니다. 소설 읽어보신 분만이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무슨 어디에서 헤매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제 거예요. 내피셜이고요. 그런 얘기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그 상당히 이 소련은 공산주의가 여기서 한자가 공산이 그 생산할 상자가 아니고 계산할 상자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그렇죠. 그런 이제 연방의 싱귤레리티 시대를 맞이했다. 이렇게 되면서 그 애기들이 막 이렇게 막 떼지어서 이렇게 줄지어서 막 바닥을 기어다니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신인류죠, 신인류. 그렇죠. 신인류 약간 유년기급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신인류가 나오고 보디아노이와 일체가 된. 그렇죠. 걔네들은 보디아노이한테 정말 직접적으로 지령을 받는 거고 걔네들 아기 공장에서 태어나고 그다음에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정말로 그 어떤 우월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 보디아노이의 연산에 딱 맞는 그런 스펙을 가진 아기들이 태어나고 보디아노이가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막 확장하다 보니까 바이칼호의 아, 그 어떤 물범들과 플랑크톤까지 연산 연산에 자원으로 쓰게 활용하는. 되었다. 그래서 바이칼호가 어떤 연산호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상당히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는지 저는 되게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런 노동자 현실이랑 당원 현실도 너무 소름 돋았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비카가 보통은 노동자 현실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증강 현실을 보고 있는데 네. 그 그러니까 증강 현실에 어떤 그 단계가 있어요. 그쵸. 그 예를 들면 뭐 노동자 현실에서 그 당원 현실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당원 현실은 좀 더 뭔가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 뭐 예를 들면 그 어두운 데서 뭐 밝게 한다든가. 시야의 그 신경을 조정해가지고 어두운 곳에서도 나처럼 밝게 볼 수 있어서 조명이 필요 없는 그런 게 이제 당원 현실의 특권인 거죠. 서기장 현실이 되면은 더 이제 막강한 서기장 권한이 현실은 생기는 진짜 거죠. 말도 안 돼요. 그렇죠. 뭔가 뭐 좀 전능해지는 그런 현실 그 증강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실제의 그 냉전 시대의 미국과 소련이 어떻게 이 프로파간다 경쟁을 했을지를 또 성격을 잘 묘사를 하면서 이 안에 이런 어떤 SF적인 설정을 녹여내가지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네. 그래서 막 서로 까잖아요. 너네는 이 공산주의 정권 안에서 너는 뭐 그냥 보자노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 아니냐. 우리한테 자유가 있다. 뭐 너네 이렇게. 꿈속으로 다 갔어. 그래서 근데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패배를 그쵸. 링컨이 이 보자노이를 이기려다가 도저히 이길 수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주의 진영이 이긴 잠들어버리면 그만이야.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여기로 우리가 이주를 하자. 새로 신세계로 이주를 하자. 그래서 다 잠재워 버린 거예요. 잠재워서 이 뇌를 스캔해가지고 그 이제 이주를 하는 건데 이길 때 깨우려고. 뭐 이길 때 깨운다고 얘기는 해요. 네. 그래요? 네, 내기가 나와요. 근데 뭐 안 깨울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평생 못 깨울 것 같긴 해요. 주별로 투표를 해요. 우리가 잠들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이 주인공 스파이 이 마이클은 자기네 주의 투표를 막기 위해서 투표 결과 이제 그 잠들게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 소비에트 정권이 겉으로는 번지를 해 보이지만 사실은 속은 곪아 있다라는 거를 뭔가 밝혀내고 이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온 거죠. 네. 그런 설정입니다.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막 이 대체 현실이기 때문에 앨런 튜링이 소련으로 망령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소련에서 정말 비약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앨런 튜링이 그 이미테이션 게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본인의 어떤 그쵸 그 성정체성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정말 그 고민이 많았고 결국은 자살을 했는데 이 소련으로 망명해서는 뭐 성둔환 수술도 하고 그다음에 뭐 되게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아주 일독을 권하는 작품이었어요. 진짜 이 복선과 반전과 뭐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인공지능이 완전히 인간을 지배해 버리기 때문에 이게 디스토피아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주인공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후련하게 생각하고 기대를 하기도 하는 그런 관점이 좀 특이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마지막 이 작품 다루고 마치도록 하죠. 네. 빛보다 빠르게 느리게. 이것도 굉장히 좀 상상력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꼈고. 그 상상력도 그렇고 저는 이 어떤 재난에 대처하는 사회의 여론과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상상력도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어떤 그렇죠. 그 과학적인 그런 부분, 과학적인 그런
그 외계인들이 생명체를 찾을 때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주인공이 그 재난에 빠진 친구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머리를 싸매고 퍼즐을 풀어나가는 그런 부분이 이제 SF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좋고 네. 그 다음에 그 한편으로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부분도 좋고 진짜 그 두 개가 진짜 잘 어우러졌다. 네. 그렇게 느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기차가 신칸센이죠. 이 네. 신칸센 기차가 수학여행을 갔다 오는 이 고등학생들을 싣고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멈춰버리는데 이 멈춘다는 게 기차도 멈추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런 동작을 하다가 시간이 네, 멈춰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폰을 하다가 멈춘 거예요. 이렇게 내가 시간을 멈춰버려가지고. 멈췄다. 네. 근데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엄청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기차가. 그래서 300분의 1이었던가요? 2,600만 분의 1인가? 뭐 2,600만 분의 1인가요?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4,700년 후에 다음 역에 도착하겠다. 요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그러면 이제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 가족들은 살아있는 동안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의 협회가 이렇게 결성이 되고 그 협회에서 뭐 예를 들면 뭐 근처에 천막을 짓고 가건물에서 살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더 이제 자기 가족이랑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또 엄청 슬퍼하기도 하고 또 막 부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외부 사회에서는 처음에는 되게 애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막 이걸 가지고 막 되게 장난을 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걸 이용을 하기도 하고 정치로 뭐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분들이 읽으신다면 뭐 높은 확률로 세월호 사고를 아마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근데 이 작품은 다행히도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지는 않죠. 네, 그래서 뭐 자세한 건 스포니까 얘기를 하지 않지만 뭐 주인공이 이제 네. 또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네, 그게 네. 굉장히 또 성장 소설로도 읽혔고 그렇죠. 네. 이 어디였죠? 작가의 말이었나 어디에도 이게 어떤 주인공의 존재론적인 투쟁이라 그랬던가 실존적인 투쟁이었던가 그렇게도 볼 수 있다. 그 부분도 굉장히 공감이 됐고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주인공의 팬픽 같은 거랑 현실이랑 막 교차하잖아요. 그게 약간 네. 약간 반전 아닌 반전? 그렇죠. 반전이 아니었던 것이 반전 이런 느낌? 네. 네, 그렇게 읽혀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그것도 네. 처음에 약간 그 일부러 독자를 속이는 그런 느낌이죠. 함정인데 이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서술 트릭이라고 하죠. 네, 소설 트랙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차를 통해서 좀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내용은 그 김보영 작가님의 그 니엔이 오는 날 그것도 좀 생각이 났어요. 네. 미래로 가는 그 열차가 네네. 나오는. 네. 그건 중국이 배경이었지만 얼마나 닮았는가 소설집에 실린 그 작품도 생각이 났고 마지막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읽으면서 네. 피식하게 되고 가슴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그 청춘 소설다운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다음에 고소녀입니다. 그 장면이 네. 읽으면서 다시 읽게 되더라고요. 그 장면을. 그렇죠. 네. 그것도 되게 재밌고. 너무 약간 피식하게 되고 너무 약간 그 따뜻해지는 그런 그렇죠. 장면이어가지고 참 다양한 매력 요소가 있는 근데 그 매력 요소들이 다 아주 잘 어우러지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있잖아요. 이제 기차가 멈췄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차를 막 안 타게 됩니다. 또 멈출까봐 무섭잖아요. 그래서 기차를 잘 안 타게 되고 이 선이 그거였어요. 이제 도쿄랑 오사카인가 뭐 이렇게 연결하는 그 철로였는데 이 사이 이 기차를 사람들이 잘 안 타게 되니까 이 사이 소통이 또 많이 없어지고 그 다음엔 또 비행기가 하나 그렇게 되죠. 네. 멈추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비행기도 막 못 타게 되고 그래서 일본 안의 어떤 물류가 다
아마존이 엉망이 됩니다. 철수를 한다고 나오고. 그렇죠. 예. 음, 그런 내용들이 약간 비약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있을 법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세상이 달라지는지를 또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이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도 재밌었고요. 그래서 참 재밌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네. 그리고 그 외계인에 대한 상상력도 음, 굉장히 그럴듯했어요. 외계인이 다른 행성에서 어떤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렇죠. 어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내부에 있는 어떤 내부와 외부의 어떤 정보 교환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면은 그게 어떤 생명체가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문명의 증거다. 문명의 이렇게, 증거다. 예, 그것도 판단할지도 굉장히 모른다. 그럴듯해가지고 그니까요.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다뤄봤습니다. 네. 이 책은요, 일본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F가 읽고 싶어 2019년 베스트 SF 1위에 꼽히기도 했고요. 정식 출간 이전에 이미 증세가 결정된 아주 인기 폭발이었던 책이고 출간 2주 만에 5세가 5세라는 기록을 세운 작품이었습니다. 그만큼 작품성이 탄탄하고 또 재밌고 그런 책이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고 싶은 말 하나 더 있는데 네. 그 나기하라라는 캐릭터도 너무 좋아요. 좀 열혈. 그쵸. 노는 친구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순정. 네. 그 친구도 여자아이인데 네. 상당히 괄괄하고 주인공은 남자인데 상당히 연약하고 소심하고 그쵸. 그런 구도가 재밌었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이 작가분이 88년생. 네. 그리고 그래서 저랑 동질감을 느낀 게 이분이 그 교토 애니메이션 Q&A가 그 화재 입은 거 아시죠? 네, 화재로 사무실이 불탔는데 여기에다 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5쇠까지였나? 그렇죠. 5쇠까지의 뭐라고 하죠? 고려? 뭐라고 하죠? 인쇄. 인쇄를 Q&A에 기부를 하셨고 저도 소액이나마 기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네, 그래서 좀 동질감을 느꼈거든요. 이 작가가 얘기를 하기를 자기의 작품의 그 상상력이 많은 부분이 교토 애니메이션에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리고 이분은 이 책의 서문으로 그 1만자짜리 서문을 썼어요. 근데 이 서문이 이제 이 책에 실린 건 아니고 SF 매거진이라는 잡지에 실렸는데 내가 어떻게 SF를 사랑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막 구구절절히 쓰거든요. 어렸을 때는 뭐 이런 SF 걸작서는 읽었었고, 뭐 초등학교 때 뭐 뒤에 교실 뒤에 있는 도서관에서 뭐 이런 걸 읽었고, 그다음에 뭐 커서는 대학교에서는 그 어떤 그 교토대의 그 SF 연구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 그 이후에 뭐 연간 일본 SF 걸작선이라는 그런 엔솔로지 덕분에 내가 동인지에 발표한 작품들도 그 걸작선에 실려가지고 소개를 받을 수가 있었고 뭐 등등등등 하면서 결론은 우리 그 일본 SF계에는 사실 그 장편보다는 단편이 더 묻히기가 쉬운 게 현실이다. 왜냐하면 단편은 뭐 그냥 이 소설집으로 엮이지 않으면은 사실 영영 출판이 안 되는 작품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만 연재가 됐다던가 아니면 뭐 잡지에만 실렸다던가 이러면은 지도 모르게 그냥 뭐 없어지거나 찾아보기도 되게 힘들잖아요. 잡지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이 지나면 안 나오니까. 그런 경우가 너무 안타까워서 본인은 이 다음 작품으로는
엔솔로지를 내고 싶다. 출판사에서 아직 예스를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나는 엔솔로지를 만들어가지고 출판사에 제안을 할 것이다. 이런 포부로 끝나요. 그래서 이 작가가 얼마나 일본 SF를 부흥하기 위해서 진심인가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결국 그렇게 해서 그 꿈을 달성을 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드린 일본 SF SF 뭐였죠? 임계점? 네, 네. 임계점. 그 엔솔로지를 냈고요. 그래서 뭐 성공한 덕후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한나레의 작품을 다뤄봤고요. 네. 네. 콩땅콩님은 읽어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다른 지금 청취자분들도 저희가 대강 소설 내용을 거의 다 다뤄봤는데 뭐 어떻게 느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저희 방송은 어디서 들으실 수 있나요? 저희 방송 팟빵, 파티, 아이튠즈 팟캐스트, 유튜브, 그다음에 흐름드 살롱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에게 뭐 어떤 작품을 다뤄줬으면 좋겠는지 아니면은 뭐 감상 저희가 다뤘던 작품에 대한 감상 그런 거 나눠주시면은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거나 저희에게 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댓글 소개를 안 하지 않았나요? 아 맞네요. 네, 저희 댓글을 맞네요. 지난번 단신 다룰 때 네. 댓글 소개를 안 한 것 같은데 다음번에 꼭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단신으로 찾아뵐 거고요. 그 다음 작품은 또 어떤 작품을 다룰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